오늘은 조지훈 시인의 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낙화 그러면은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더 유명하죠,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집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조지훈 시인의 낙화, 이형기 시인의 낙화는 형식과 그 다음에 주제의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형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 이어서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링크를 붙여 놓을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꽃이 지는 모습, 즉 낙화를 보면서 느낀 비극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요게 독특해요. 두 행으로 구성된 연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연이 두 줄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연은 주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상당히 전통적 그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규칙적이고 절제된 시행 구성은 안정된 호흡을 유도하며 낙화의 비극적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밤, 새벽, 아침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 요거 챙겨야겠다. 별표. 밤, 새벽, 아침이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면 잠깐 또 하나 뜰, 방안,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뜰, 방안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요소겠죠. 그죠? 외부적인 요소를 바라보다가 내면 정서로 들어가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선경, 후정의 스타일도 띄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군요. 두 행이 한 연을 이룬다는 것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렇게 빠지겠다. 그죠? 주련밖에 성김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는 다가서다요. 자, 리듬이 나오네요. 뭐라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밖에 성김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기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이건 꽃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3, 4조, 4, 4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4음보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느낌이 와야 될 겁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럼 느낌이 와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아노니. 가만 리듬 바뀌었다. 그치? 조금 다시 봐야겠다. 자, 처음부터 가볼까요? 처음부터 가봅시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밖에 성김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여긴 분명히 3음보 4음보예요. 3, 4조 4, 4조의 4음보예요. 자, 여기 볼까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이렇게 읽어져요? 아니죠.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이것도 3, 4조 4, 4조예요? 아니에요. 이건 어때요? 7글자, 5글자, 6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어때요? 그렇죠. 이거 7호조죠. 7호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갑자기 3음보로 바뀐 스타일이에요. 4음보에서 3음보.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그러니까는 앞에 1년부터 3년까지는 3, 4조, 4, 4조 스타일의 4음보 형태라고 띈다면 자 5년부터 7년까지는 7호조의 3음보 스타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운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하죠.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아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까 사음보라고 했는데 사음보는 앞에 세 개 연이고 뒤로 갈수록 삼음보적인 형태가 강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4조, 4, 4조, 7호조 다양한 음술이 다네 다 그죠?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고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로 갑시다.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꽃이 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낙화라고요. 낙화가 되었거니 바람을 탓하랴. 야야야야 바람 윈도우 너 때문에 꽃이 지잖아 라고 탓하겠는가? 탓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바람을 탓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이야? 꽃이 질 때가 됐으니까 지는 거지 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주렴이라는 건 나는 그냥 평소 설명할 때는 그냥 커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식 커튼. 발이 이게 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에다가 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나무 쌀로 해가지고 쭉 내려놓는 블라인드 형태. 그걸 이제 우리가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튼 이렇게 얘기해요. 성긴 별이 성긴 드문드문한 듬성듬성 떠있는 스타가 하나 둘 쓰러지고 사라지고 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의 경과면서 점차 날이 밝아오고 있다. 즉 밤에서 새벽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람은 화자는 그냥 날밤을 그냥 꼴딱 세운 거네요. 왜 세웠는데 꽃이 지니까 쓸쓸하거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촉도 울음 뒤에 자 여기서 귀촉도 유명하죠? 소쩍새고요. 접동새예요. 근데 귀촉도가 운대요. 귀촉도가 울어요? 아니면 지가 울고 싶은 거야? 화자가 울고 싶은 거죠. 그걸 귀촉도가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아까 쓸쓸함 잠깐 나왔죠? 한의 정서, 슬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먼 시적 허용인가요? 산이 나에게 다가온대요. 산이 왜 나에게 다가와? 말도 안 돼. 화리법이에요. 다만 깜깜할 때는 안 보였잖아. 근데 새벽이 되니까 보이는 거야. 더더군다나 아침이 되면 더 가까워 보이는 거야. 즉 새벽을 거쳐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화류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년부터 3년까지는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 1년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광경 2년과 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해가 밝았습니다 하고서는 기지개치고서 막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으면 좋을 텐데 화자는 쓸쓸하다 슬프다 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연 보겠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왜? 라고 했더니 꽃이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한 행위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침이 됐잖아. 바깥이 밝잖아요. 근데 지금 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이 캄캄해야겠죠? 그래서 촛불을 꺼야 하리. 왜? 꽃이 지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치법이에요. 꽃이 지니까 촛불을 꺼야 하리. 결국 화자가 촛불을 끄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지. 꽃이 지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꽃이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꺼? 이게 달까? 라고 한다면 이게 달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없을까? 라고 한다면 아까 뭐랬어요? 낙화 꽃이 지니까 쓸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접동새 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슬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꽃이 지는 슬픔을 꽃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으로 본다면 꽃이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꽃이 지는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면적인 이유다, 속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꽃 지는 그림자들의 어리. 잠깐. 화자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 그렇지, 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리다는 것은 희미하게 비치는 거야. 무엇이? 꽃 지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요. 하얀 시적 허용인가요? 미닫이가 우련 보일 듯 말 듯하게 붉어라. 자, 뜬금없이 갑자기 문짝이, 미닫이는 문짝이거든요. 문짝이 왜 빨간데? 라고 한다면 꽃의 색깔이 일단 빨간색인 건 맞아. 그죠? 빨간색인 건 맞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빨간색은 이 하얀 미닫이하고 무엇을 이루고 있어?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되게 고적하고 앤틱한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이에요. 방에 이렇게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책상머리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책상머리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미닫이 창문이 있는 거야. 창문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창호지로 돼 있나 봐. 여기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에서 지금 뭐 가지고 있어? 꽃이 뚝뚝뚝 빨간색 지고 있는 거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제는 해가 딱 떴어요. 뿅뿅뿅뿅뿅뿅뿅 해서 햇살에 꽂히는 그림자가, 그러니까 꽃이 있고 이게 이제는 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비춰지는 거야. 화자는 여기 촛불이 있었죠, 그죠? 촛불이 있었는데 촛불이 지금 어떻게 됐어? 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닫이가 붉다라고 하는 것은 하얀 창호지에 꽂히는 그림자가 은은하고 붉게 비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죠. 즉 4년부터 6년까지는 낙화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묻혀서 사는 이의 잠깐 묻혀서 사는 이가 누군데? 화자 자신이지. 화자 자신이 속세 현실과 단절하여 살고 있다는 거죠. 고운 마음을, 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싫어하는 마음이겠죠. 고운 마음은 뭐겠어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겠죠. 보통은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2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번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외제적 관점에서 볼 때 화자는 내지는 시인은 드러내기를 싫어해. 묻혀서 살고 싶어.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시인은 해방 직전 암흑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숨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을 우리가 무슨 파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죠. 그 청록파 시인의 그 조지훈이 이 조지훈이에요. 그리고 청록파 시인은 일제 말에 시를 쓰기는 쓰되 발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묻혀서 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제강점기 말 숨어서 시를 쓰던 그 순간을 얘기한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가 바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이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상실감과 그 다음에 울고 싶어하는 마음, 이때 울고 싶은 게 단순히 낙화 때문에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 현실에 대해서 울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박스 보기가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 아는 이 어떤 이 묻혀서 사는 고운 마음, 화자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 저하노니, 저하다라고 하는 건요,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거죠. 꺼려하다,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왜? 나의 순수한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봐 왜 꺼려하고 두려워해? 아까 얘기했잖아. 묻혀서 사는 이라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격 이상해. 꽃지는 아침은 이제 뭐가 됐어? 이제 완전히 아침이 됐네요. 시간적 배경. 울고 싶어라. 자, 얘는 지금 울어요? 아니에요.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다는 것은 슬픔은 있기는 있지만 뭐 하는 거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거죠? 즉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라 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를 사용한 영탄법이 되면서 낙화에서 느끼는 어떤 인생무상감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부터 9년까지는 낙화의 비극적 아름다움에 관한 슬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 그 다음에 1년 2행의 절제된 구성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낙화의 아름다움과 삶의 비애를 다루고 있다. 시계는 혀 말렸다. 시간의 흐름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서? 뜰에서 어디로? 방 안으로, 방 안에서 어디로? 화자의 내면 세계로 이렇게 돼요. 또한 외부 세계의 낙화 모습을 바라보다가 내면 세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라고 하다 보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뜰을 방안, 화자의 내면. 근데 뜰과 방안을 선경, 화자의 내면을 후정.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화자는 뜰에서 무엇을 보죠? 낙화를 봐요. 낙화를 보면서 방 안의 모습을 통해서 낙화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다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무상감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어의 상징성을 통해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상징적인 시어를 따진다면 낙화죠. 그리고 귀촉도 울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군요. 자, 낙화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건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자연의 섭리야. 그리고 화자의 어떤 외로움, 무상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반면에 귀촉도, 소쩍새, 접동새 라고 해가지고 울음이라고 돼 있나요? 화자에게 어떤 삶의 비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애상, 슬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요. 접동새 자체가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가리키는 소재라는 점을 안다면 화자에게 삶의 비애감을 일으키고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더 짙게 하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지훈의 낙화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또 이영기의 낙화도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